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입니다. 일단 지난주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슈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실 여러 가지를 적어두기는 했지만은 가장 뭐랄까 주인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요일에 나오게 돼 미국의 고용 보고서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하게 여긴다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두 가지가 지난주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봄봄봄님도 안녕하세요. 네, 자유인님 책 열심히 읽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월요일에 보게 되면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여기 이제 금요일에 나온 거기는 한데 요거를 이제 이번 주로 묶어 갖고서 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유통업체 관련해 가지고서 동향이 나왔는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좀 내용이 숫자들이 잘 나왔습니다. 저 그 4월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오프라인 부분 11.2%, 온라인 16.5%,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7% 그래서 증가를 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다 대부분의 상품군이 매출이 늘었는데 매출 증가폭으로 따지면 해외 유명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좋았다. 그 다음에 서비스 기타, 패션 잡화 순으로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하고 패션 잡화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쪽의 매출이 좋았다는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을 또 받았던 영역 중에 하나니까 이쪽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팬데믹에서 약간의 반사소에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곳들이 뭐 대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구매하는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감소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포당 매출로 맞섰을 때 업태별로 좀 차이가 났는데 백화점의 경우에 무려 36.9%나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는 편의점, 대형마트 순으로 갔고 SSM은 조금 감소를 했다. 라는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국 시장이 지금은 내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보도자료까지 한번 보자면 요거 이제 말씀드렸죠. 온오프라인 매출 증감률, 업탭의 매출 증감률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그 전 것들까지 해가지고 보시면 작년도에 이제 계속 안 좋았죠.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온라인은 그래도 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2월부터 해가지고는 좀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군별로 봤었을 때 일단은 해외 유명 브랜드 그 다음에 패션 잡화가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부분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생활 가전 식품 아니면 아동 스포츠 가전 문화 이런 쪽도 다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외출이 되니까 그럴 때에 좀 입거나 뭐 이런 것들, 꾸밀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더 많이 늘기는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좀 뭐 그렇게 하이라이트 할 만한 부분은 없어서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고, 혹시나 이제 내수주를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 자료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 시장도 내수 쪽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의 제조 PMI가 거의 뭐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할 거 없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중국이 세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인구조사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외신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막 기사를 썼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조용히 결과가 늦게 나오는 걸로 처음에는 대응이 나와서 와 진짜인가 보다, 아니면은 혹자들은 조금 자료를 꾸며가지고서 그래도 소폭의 증가로 내지 않겠는가 했는데 역시나 소폭의 증가로 나왔었고, 근데 이제 워낙에나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이 뭔가 이제 그 산하 제한 하는 것들을 풀어주지 않겠냐는 것,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인구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그 시기부터 사실은 얘기가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피셜로 뜬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세자녀 출산 허용 결정이 났다라는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이게 풀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숫자가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니까는 중국이 풀어줬었고, 그래서 이듬해에는 증가를 했습니다, 출산이. 근데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나 뭐 한국뿐만 아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교육열 같은 것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서 한 자녀를 이제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키우기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옛날처럼 많이 낳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은 좀 심하고, 제 기억이 맞다면은 상해나 뭐 베이징 같은 대도시의 자료는 거의 뭐 한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그 출산율이 낮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요인이지 지금 정책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뭐 출산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의 그다음에 한국의 이런 이제 출산 관련된 그런 뭐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에 풀어줬을 때도 이듬해 한 해에만 그에 따라 증가가 조금 나타났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좀 큽니다. 중국이 이제 상업은행 외화 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5%에서 7%로 인상을 했다는 건데 2007년 이후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보시면은 지금 위안화가 지난주에 저희 그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죠.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다, 지금 강세로 가고 있다. 그 말은 가치가 상승 중인 거잖아요. 이거를 좀 막아서기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안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 보시면은 이렇게 쭉 강세로 왔어요. 달러 대비해서 쭉 강세로 왔고, 이거를 더 이제 시계열을 길게 해가지고 보시면은요, 이게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약세를 휙휙 갔었어요. 근데 이제 요 시기가 트럼프하고 협정이 완료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훈풍이 불어오던 시기였고, 이때 수준만큼은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무역 노이즈가 없던 시기만큼 위안화는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요때가 뭐 가장 강했던 상황이거든요. 위안화가. 거의 이때 수준을 한번 이제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요 라인이 뚫리면 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요 수준에서는 조금 너무 가파르게 강세가 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번 쉬어가라 라는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화 예금의 지준율을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은 예상 못했던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한번 막았기 때문에 뭐 눈치라도 좀 보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안화 가치 상승으로는 가지 말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날은 조금 조용했던 게 이제 미국 장이 쉬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이제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서 아시아장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1일이 이제 화요일 날에는 한국 증시에서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모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경기가 좋다는 거죠.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를 뜻하고, 요것도 이제 한번 자료를 보시면은요, 5월 수출입 동향, 수출이 이제 플러스 45.6%, 수입도 플러스 37.9% 나왔다는 거고, 이제 요 숫자 자체는 수출 증감률이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9.3, 16.4, 41.2, 45.6.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도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게 일평균 수출 보시면 4월에 29.5에서 5월에 49로 급격하게 또 올라간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도 이렇게 좀 증가를 해주는 게 우리같이 수출 많이 하는 국가한테는 수입이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굉장히 이제 뭐 수출보다는 약간 덜하지만은 상당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런 걸로 미루어봐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경기가 괜찮지 않겠느냐, 향후에도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15대 주력 품목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계, 자동차, 화학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14개 품목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4개 중에 13개는 3개월 이상 연속의 증가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감소 품목이 있긴 했는데 선박은 사실은 언제 이게 워낙에나 수주 베이스고 인도가 언제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주요 시장 부문 뭐 이런 것도 있고 요거죠. 이제 5월 품목별 수출 증감 보시면 반도체가 이때 어쨌든 뭐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거고 자동차 쪽이 굉장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다음 석유화학이나 이쪽은 여전히 좋구나. 분위기 자체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아요. 이것도 매달 나오는 건데 보시면은 좋은 게 뭐 요 부분만 살짝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32년 만에 최대폭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 1에서 5월 누적 수출액은 역대 1위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들이 있는데 이게 상 볼만 하거든요. 보시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 11개월 연속 증가 했고 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했다. 요거 가지고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요때가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제 16년 초에 저점을 찍고서 그 다음에 쭉 올라서 반도체 쪽 좋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100억 달러 그 밑으로 이제 수출액이 내려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이 좀 별로인가? 그러면서 사실은 반도체 주식들이 좀 그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반대인 거죠. 100억 달러를 밑돌다가 요번에 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경기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굉장히 좋구나. 실제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달 거에 대한 뭐 미국 시장 점유율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10% 이상 된 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일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현대기아 합치면 지금 11%를 차지를 해가지고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근데 더욱 고무적인 거는 이게 그 뭐랄까요? 인센티브 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비용 요인이죠. 그래가지고서 마진을 좀 축소시키는 요인인데 인센티브는 줄이면서도 판매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점유율은 더욱더 좋다. 뭐 이런 게 돼버리니까는 자동차 쪽은 굉장히 좋구나 지금 상황이 뭐 그런 거를 뭐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화학이나 석유 제품도 뭐 역대 3위의 기록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 그래서 어쨌든 수출 경기가 참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나 2차 전지 쪽도 지금 우리나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지금 신고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저것 바라보면은 다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명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더 비워내야 될지의 싸움인 것 같다. 어떤 거 더 좋은 거를 찾느냐보다 덜 좋은 거를 비워내야 되는 싸움에 돌입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저도 이제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수출 지표 보면은 거기에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면서 그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이 자료를 보며 들었습니다. 네, 그 꺼벙이님 아이고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 PMI 나왔는데 거의 뭐 예상치 하고 흡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서구 쪽에 이번 주에 지난주 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역시나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61.2로 예상치보다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미국은 참 좋구나.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좋구나라는 거를 보니까는 여전히 오더도 좋고, 그러니까 주문 좋고, 재고 수준은 여전히 낮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팔 게 없다는 거죠. 막 너무 잘 팔려서. 사실 이제 너무 잘 팔려서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좀 물건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생산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일손은 구하기는 어렵다. 제품의 인도 시기는 여전히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온 ISM 제조업 지수의 총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보시면 지난달이고 이게 이번 달이에요. 보시면 이제 신규 주문 더 좋아졌죠. 근데 이제 생산은 안 돼요. 지금 막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원재료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그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인플로이먼트도 떨어져 있고 근데 서플라이어 딜리버리스 이게 이제 그 제품 인도하는 거랑 관련된 건데 이게 높아질수록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고는 조금 늘긴 했는데 여전히 이거는 뭐 많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고 특히나 또 커스터머 인벤토리 보면은 정말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지금 굉장히 높고 오더는 백록 오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오더는 뭐 괜찮은 더 올라간 사실 68.2도 높은데 70.6이래요. 뭐 그래서 아주 괜찮다. 예. 라는 거고 근데 좀 뭔가 아직까지도 생산 차질이나 일손 구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배송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ISM 제조업 나오고서 지난달에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현업에 있는 쪽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코멘트를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한번 쭉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나온 코멘트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컴퓨터 분야의 경우에 공급업체 납품 품질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서퍼링이란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좋은데 일할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화학의 경우에는 환율이 우호적이었다. 고급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해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운송의 경우 지속적인 부품의 부족, 쇼티지로 인해 듀얼 소싱 및 장기 공급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료의 경우에는 공장 및 창고에서 일할 직원을 찾기 힘든 점은 생산뿐 아니라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원이 없어서 쇼티지와 딜레이가 흔히 발생합니다. 항구에서의 지연은 재고 수준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공금속 쪽이요. 사무실과 매장을 채울 적당한 후보자가 부족하여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재 및 서비스 쇼티지와 긴 리드타임으로 인해 고객에게 배달 날짜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혹은 그 이후까지도 이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제품 쪽은요. 일선 부족이 내부 및 공급업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류는 끔찍합니다. 테러블이란 단어를 썼고요. 가구 쪽에서는요. 비즈니스는 좋으나 일선과 원자재는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증가합니다.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계속되는 글로벌 공급망 부족과 걸프만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어떤 비즈니스도 올해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요는 강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플라스틱 고무 쪽은 높은 수요와 주문 잔고, 1차 금속 쪽은 매우 바쁨, 하지만 여전히 일손 부족을 경험 중입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빨간 거를 제가 해놓은 것들은요.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섹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손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일자리를 구하려면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는 좋답니다. 예.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으세요? 수요는 강하지만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는 좋으나 일손과 원자재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수요는 좋은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다. 근데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들다. 지금 그 공급망은 여전히 조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뭔가 수급에는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병목 현상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거에 대한 그 인터뷰 내용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5월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이 부분들이 풀려가고 있으니까 또 저희 86번가는 뭔가 그런 뭐랄까요 맑은 눈에 지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뱉은 이런 지금 불평불만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은 차츰 해소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가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코멘터리 전체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화요일 사실 이제 화요일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를 따져보면 미국의 연준의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임스 블라드는 예전부터 이거 사실 이제 초기 멤버죠. 지금 매파 변신에 통화정책 변경 논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요즘 발언이 잦으시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로버트 카플란. 이 사람이 지금 진성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경기 상당히 좋아지면서 테이퍼링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패트릭 하커, 경기 회복 지속의 양적 완화 축소 검토해야. 그 다음에 랜들 콜스 클라리다. 여기는 중요한 지금 맡고 계시죠. 현재 연준에서. 여기도 보시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의견에는 그렇게 이제 찬성을 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지금의 이렇게 인사들이 얘기하는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연준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보시면은 코스피 상해는 조금 올랐고 다우랑 나스닥은 거의 보합 요인.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있을 고용을 굉장히 이제 대비하면서 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채 금리 자체는 좀 올랐죠. 뭐냐면은 ISM 워낙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니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한국 물가 제가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86번가가 연초에 제시한 10 서프라이즈에서 올해 한국은행이 조금 깜짝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발표치 2.6%, 우리나라는 2%의 이제 목표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높은 숫자가 나왔고요. 2012년 4월 이후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고민보다 적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르게 우리가 미국보다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그런 말을 또 드리냐 하면은요. 사실 이게 지금 시장의 콘센서스는 내년도 6월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서 아마도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는 미국보다도 상당히 빠른 그런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 증시 보시면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얀센 예약해가지고서 맞으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좀 진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위 컨택트 주식이라고 하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니까는 컨택트 주식들이 가파르게 랠리를 펼치더라. 카지노나 엔터나 면세점 등등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컨택트 주식이. 이런 것들이 다 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아시아 증시에서는 특이했던 게 옐런 재무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류허 중국 부총리가 화상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86번가는 계속해서 맑은 눈을 가지고 있고 미중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역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너네들이 있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서구 증시 가시면은 이제 밈 주식들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날 AMC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90몇 프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좀 내렸습니다. 이게 리콜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좀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구 증시에서 이날 뜨겁게 달군 뉴스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매각에 나서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SMCCF라는 건데요. 세컨더리 마켓이니까는 이제 프라이머리가 발행 시장이고 세컨더리가 유통 시장이거든요. 유통 시장에 대해서 그 회사채에 대해 가지고서 연준이 이제 회사채하고 ETF 형태로 해 가지고서 137억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코로나가 닥쳤을 때 엄청나게 위기였잖아요. 엄청난 위기이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기지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것만 살 게 아니라
지금 완전 난리가 나 있는 회사채 시장도 연준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정말 초유의 일이죠. 민간 기업의 것까지 다 사주겠다. 내가 다 할게. 막 이러고서 나섰던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이제 굉장히 매파적인 뉴스로 보십니다. 매파적인 뉴스로 보시는데 사실 뭐 이렇게 비둘기적인 뉴스는 절대 아니죠. 되돌리는 거니까 유동성을 그동안 공급했던 거를. 근데 사실상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신규로 실행 자체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로 해가지고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던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또 이걸 가지고서 너무 또 이렇게 그 큰 뉴스로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치 연준이 엄청나게 이제 매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 뭐 상해 뭐 미국 시장 별일 없었고 그 다음에 10년물은 어젠 좀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요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서 계속 앞에 게 넘어가지게 되네요. 그 다음에 3일날 목요일의 경우에 한국 증시는 오랜만에 반도체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다 좀 괜찮은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서구 증시 넘어가시면은 이제 밤 9시 15분에 ADP, 그러니까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요게 이제 그 민간에서 집계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호조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는 65만 증가였는데 발표치가 97만 8천이 나왔죠. 엄청 잘 나왔죠. 근데 이거 가지고서 크게 또 반응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적이 있는데 그 전달의 경우에도 ADP는 잘 나왔는데 다음날 발표된 노동청 자료는 못 나왔거든요. 그 갭이 너무 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와도 뭐 니네 지금 좀 집계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고 넘어갔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역시나 호조를 보였습니다. 신규로 이제 실업이 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적다는 거를 뜻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예상치가 계속 해가지고서 더 뭐랄까요, 타이트해지겠죠. 예상보다 잘 나왔네. 그럼 다음 달 예상치를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사람들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치도 계속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발표치가 계속해서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39만이 예상되었으나 발표치는 38만 5천으로 잘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 40만 이하 숫자가 나온 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둘 모두 잘 나왔지만 시장은 금요일에 월간 고용 보고서를 더욱 기다리며 좀 관망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나왔는데요. 이건 그냥 ISM 서비스업 지수라는 게 생긴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예상치 63인데 예상치도 높나 했는데 발표치 64. 와우, 잘 나왔습니다. 네, 미국 경기는 좋나 봐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의 재정정책, 세금정책 측면에서 좀 양보가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철회를 하겠대요. 철회를 하고 대신에 15%의 최저세율 신설만 하자라고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나오고서 기술주가 빠졌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좀 자료를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 채널을 좀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이거 익숙한데 이러실 거예요. 사실 몇 번 썼던 자료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일단 미국의 내수 기업하고 글로벌 기업들 봤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은 미국이 미국을 피해서 조세 피난처 요런 데로 가가지고서 뭐 대표적인 곳들이 아일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수익을 이렇게 어디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유효세율이라고 하죠.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금액 이제 세전이익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납부한 세금 요거를 비교한 걸 이제 유효세율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들일수록 더더욱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순수하게 미국의 내수 기업들은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냥 미국 내에서 발생한 다 수익이고 그럼 거기서 세금을 다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보시면은 곧 이제 트럼프 이전이죠. 트럼프 이전에 보시면은 미국이 법인세율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 그대로 내고 있었던 반면에 보십시오. 글로벌 기업들 이때 당시에도 이만큼은 안 냈어요. 세율이 높아도. 이때 당시가 이제 미국이 35%였잖아요. 35%인데 그보다 거의 뭐 한 10% 낮게씩 밖에 안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세율을 낮춰주니까는 21로 이제 그 미국의 내수 기업들 보시면 20% 초반을 내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10% 중반 정도 냅니다.
또 뭐 어딘가에서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15% 최저세율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니 내수기업들은 미국은요 어차피 15% 이상 내고 있거든요. 미국 법인세율이 그보다 높으니까.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요리조리 돌려놨는데 지금 15%보다 낮은 애들 보이시죠? 예. 이런 데들은 그러면 세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업 PER 그 이제 수익 대비해 가지고 배율 계산을 할 때 보시면은 결국 세후에 얼마를 버느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율이 상승한다, 세금 더 낸다, 그러면은 수익 추정치를 낮춰야 되겠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날 보시면 다우는 거의 보합, 근데 이제 나스닥은 1% 빠졌습니다. 이제 금리는 조금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금요일 보시면 모두가 숨죽이고 이제 아시아 증시는 밤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던 증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코스피 상해 종합. 자, 근데 이제 뭐가 있었냐? 9시 30분에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65만 명이 증가했는데 발표치는 55만 9천이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연준은 고용을 중시한다 했는데 고용이 별로네. 금리 인상이 늦어지겠다. 근데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것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되게 긴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전달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하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얼마나 하회했냐 보면요. 그 전달에는 90에서 100만의 증가를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숫자 나왔을 때 액에 20만 중반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하회를 해버리니까는 미국 고용 시장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 요인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고용이 낮게 나와가지고서 뭐 그럼 당연한 반응이 그러면 금리 인상이 늦어지겠네라고 해서 좋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이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나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경기는 좋다는 게 근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 아니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소폭의 하회. 그러면은 사실 그 전달 그 전전달 거가 몇만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폭의 하회인데 그러니까 이거 회복세는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약간 안 좋았던 것뿐이니까 이거 골디락스다. 금리 인상도 늦춰질 수 있는 요소고 막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지표가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실업 상태가 27주 이상 된 사람들의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실업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개월 이상 지금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좀 사람을 뜻하고 그러면 사실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한 서너 달은 쉴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게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하다 보면은 뭔가 그만두고서 그만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음 직장 구할 때 인터뷰할 때 힘든 거잖아요. 당신 왜 일자리를 안 구하고 있었어요? 하면 이유가 점점 궁색해지죠. 딴 데 면접 봤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 숫자가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그 전달에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체적인 고용의 증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도 좋지만 뭐 그렇게 쇼크는 아니네 였는데 근데 이제 그 장기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줄고 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요. 지난달 자료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때 보시면 예상치가 거의 100만이었죠. 그쵸? 근데 발표치가 엄청나게 쇼크가 나왔었는데 맞네요. 생각해보면은 그 전달 수치조차도 하향 수정이 돼서 사실상 미국의 고용의 증가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거 나오고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막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고 미 노동부 장관 나오고 박힌 이제 리치몬드 연준 총재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이거 이제 해가지고 테이퍼링 멀었다라고 해석을 막 이제 좀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엄청 세게 했었어요. 세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요것 때문인데 부진의 이유를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가설을 세워가지고 막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고용이 증가를 안 했을까 지난달에
그때 당시에 지난달에 이제 사람들이 하기를 야, 이게 통계 계절 조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별거 아니야. 아니면은 제일 좀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온 거는 이게 아직 학교가 완전 오픈하지 않았다. 기업은 오픈했어도 그러면은 미국은 사실은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고서 그 케어를 그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고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저기 케어를 해줄 원래는 이제 그 뭐 학생들을 구하게 뭐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학생들 대상으로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그 백신이 뭐 빠르게 이제 백신을 좀 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 이제 백신 그런 맞춰 가지고서 뭔가 그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덜 했기 때문에 안 했죠 사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학교가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부모들도 일자리에 모두 돌아가고 싶은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아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용이 생각보다 안 느는 거다라는 거였고, 근데 뭐 이제 이런 거였죠. 뭐 실제 기업들은 공석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야 고용 시장은 타이트하구나.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성악설이랄까 일종의 그런 거는 지원금을 그만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뭐랄까요? 얻어가야 될 거는 두 가지겠죠. 요거 하나는 이제 아직까지 학교가 완전 오픈하지 않아서 부모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 거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아직 주머니에 돈이 있고 너무 지원금을 빵빵하게 주니까는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구조적 요인,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요렇게만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점점 강화가 돼가요.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렇게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을 때는 빵 뜨다가 그 뒤에는 그게 아닌가? 의심을 굉장히 많이들 했었습니다. 요 그 고용 보고서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게 또 그 횡행했었던 논리가 뭐였냐면 돈을 많이 풀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의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복지를 너무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일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일자리 오히려 더 구하려고 노력하고 경기가 좋은데 복지를 잘해주게 되면은 사람들 일을 누가 하겠느냐 놀면서 그냥 지원금 타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논리가 진행이 되냐면 그 미국이 결정적으로 인플레를 마지막으로 겪었던 거는 196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80년대 초반까지거든요. 그때 당시가 뭐였냐면 월남전도 있었지만은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고 해서 현대 미국 복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복지를 너무 강화를 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아도 인플레가 안 오다가 심지어는 세계 1, 2차 대전을 해도 미국에서는 인플레가 유의미하게 안 왔었는데 존슨이 위대한 사회라고 해서 복지를 강조를 해버리니까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인플레가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인플레는 엄청 올 거다. 요거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여기 이게 조금은 좀 저게 무슨 말이야 처음 들으시면 그러실 수 있는데 요거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나왔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고용시장하고 인플레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연준하고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듯 하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치 1965년을 보는 듯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 고용지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으니까. 근데 연준은 생각해 보시면 끊임없이 얘기한 게 우리는 고용을 더 중시해서 정책을 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근데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테이퍼링이 매우 다가온 듯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 조이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고용을 중시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고용은 구조적으로 별로 안 늘어날 것 같다는 거죠.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돈을 더 풀더라도 아니죠. 이거는 지금 돈을 더 풀면 풀수록 일 더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연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막다른 골목에 다가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연준의 해결책은 그거였거든요.
고용이 잘 안 되네. 돈을 풀면 되겠지. 돈을 계속 풀자. 우리의 책무는 고용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그중에 고용을 중시해. 인플레는 좀 와도 돼. 평균 물가제란 거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니? 인플레는 일시적으로는 2%를 훨씬 넘어서도 우린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우린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용이 안 좋은 한 해는 돈을 계속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이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낼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준은 뭐지? 내가 한 말 있으니까 돈은 계속 풀어야겠네. 근데 내가 풀면 풀수록 고용은 안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근데 돈은 풀면 풀수록 결국에는 인플레는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연준은 인플레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살리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 아까 고용도 못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막다른 골목이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는 불황이 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폭력적으로 올라가고 70년대 가지고 와봐. 미국 증시 70년대 엉망이었거든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난 한 달간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반대 논리를 이제 긍정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한테 바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온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장기 실업 상태인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맑은 눈으로 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뭐냐면은 아직까지 아마도 이게 저는 제일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학교가 아직까지 완전 오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됐던 현실적인 이유가 일자리 찾는데 좀 어려움, 일자리 증가는 생각보다 적게 나타나는 걸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제일 강하게 듭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원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일단은 9월 6일까지인가 지급하기로 돼 있어요. 추가 지원금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8월까지 나오는 고용 숫자는 다 나쁘겠다. 지원금 계속 주고 있는데 사람은 악한데 집에 저축이 있고 돈 준다는데 왜 구직 활동을 하겠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은 좀 달라요. 왜 다른고 하면 그러면 이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월 말까지는 지원금 타먹다가 9월에 딱 끝나자마자 내가 일자리 구해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은 내 경쟁자가 엄청 증가하는데 일자리 구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움직여야겠죠. 나는 8월 중순에부터 구하기 시작해볼까? 나는 8월부터 구하기 시작해볼까? 아니야, 난 7월 중순부터 해볼까? 내 친구가 지금 구해야 된다던데, 지금 뽑고 나면 더 이상 누가 뭐 안 뽑을 거라던데,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한 시일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그냥 이용만 할 것이냐, 아니요, 그 전에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지금 절반 정도 되는 주는 지금 경기 좋아지고 있고 우리 이제 마스크도 완전히 벗게 될 건데 왜 굳이 우리가 지원금 계속 줘야 되느냐, 이거를 조기에 종료하자라고 해가지고 벌써 6월 말에 종료하겠다, 7월에 종료하겠다 하는 애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금 효과가 진짜 줄어들게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정말 블록버스터급의 일자리 숫자가 오히려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쪽에서 노이즈는 요번에 나온 요 숫자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이 해소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다행히 장기 실업자들이 일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의미 있게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다지 가지세요 연준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는요, 다우도 올랐고 나스닥은 더 올랐네요. 네. 그리고 금리는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는 괜찮은데 테이퍼링은 늦춰지고 꼬리 위험은 없어졌다라는 거였겠죠. 제가 이제 매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미국제 10년물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51선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서 51선을 계속 줄타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그다가 요거를 좀 올라가 보냐 했더니 금요일에 나온 블록버스터, 이제 금요일에 나온 고용보고서가 이제 조금 도비시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팍 또 떨어졌죠. 그래서 또다시 51선 탈환에 실패는 했지만 머무르고 있다. 요 근방에서 엄청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고 결국 이거의 방향성을 잡는 거는 6월에 있을 FOMC이지 않겠느냐, 다다음 주에 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 내내 영향을 끼친 주제들로 뭐가 있을까인데요. 첫 번째는 혹시 또 통화 절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가 좀 계속 약해지고 있다고, 많이 좀 약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내려왔죠. 3월 말에 99.32에서 달러 인덱스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달러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지난 연말에 2000 요때죠, 그쵸? 네, 작년 연말입니다. 계속해서 달러가 약해져 내려왔습니다, 그쵸? 달러가 약해져 내려왔을 때 이때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이제 미국이 달러가 구조적으로 좀 약세로 갈 거다. 그러면 신흥국도 정치가 좋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의 예상하는 반대로 달러는 강해졌었습니다. 근데 그 강해졌던 게 또 쪼르르륵 내려와서 거의 연초 수준으로 지금 약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은 뭐 유로화가 강해지니까는 그랬겠지만은 달러가 은근히 굉장히 약하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통화라고 할 수 있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강세.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세로 와버리니까는 아마도 이거 너무 가파른데?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손해를 보잖아 라고 생각해서 중국에서는 아까 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뭐냐면 상업은행이 외화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해서 가파르게 가치 상승 중인 위안화를 조금 막아서겠다,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통화 전쟁이 조금 물밑에서는 지금에서 밀리면 뭐 여기서 10%훅 밀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유가 보시면은 슬금슬금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랬었어요. 계속 이제 유가에 대해서 저희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고, 원자재 말씀드릴 때 딴 건 몰라도 원유 시장은 뭐 워낙이나 감산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더 올라가면은 미국이 쉐일을 할 수도 있고, 이란산도 외교적으로 풀리면 나올 수 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위에 요인 너무 많다.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내려가기엔 또 그럼 감산을 뭐 더 다시 크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하방을 잡을 수 있으니 상방으로는 보되 아주 살살 낮은 기울기에 선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한 요 정도쯤에서 보면은 뭐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게 좀 가팔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이란 관련해서 오히려는 상방을 막아야 될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오히려 이게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기가 그만큼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첫째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오펙이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ESG라는 게 너무나 좋지만, 환경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게 너무나 좋지만은 그의 반대급부로 그러면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앞으로는 전혀 하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좀 훨씬 더 좀 먼 미래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 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여력이 좀 안 되는데, 근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돈은 빠르게 그런 쪽들을 빠르게 도태시켜 버리면 그러면 추가 투자 같은 걸 못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뭐 광구나 원유 생산 이런 거에 대해 갖고서 추가 투자가 전혀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쪽 가격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게 뭐 굴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친환경을 하려면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야만 되는 그런 자원들 중에서 ESG가 강화되면서 광산 투자 같은 데는 돈을 안 빌려줄 테니까 그건 이제 환경 오염시킨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오히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구리는 생산 늘려야 되는데 생산은 못하게 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 라는 거였거든요. 그 떡밥을 오펙도 물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이제 IEA에서 2050년에는 그 이제 그 넷제로 로드맵이라고 했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진짜 넷제로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세상이 우리 2050년에는 오게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펙 리더, 이건 사우디죠, 사우디 이제 담당자가 놀려요. 그거는 라라랜드다. 꿈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뒤에서는 니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책 펼쳐나가면 넷제로 하겠다라고 하면 유가 200달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뭐 유가에는 이런 요인이 있고 저런 요인이 있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ESG 요인이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신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요인이 까딱 잘못해 가지고서 뭐랄까요, 투기적인 자본하고 결합이 돼버리면 상방을 굉장히 좀 이렇게 터치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SG에 대해 갖고서 지금 원자재 쪽으로 어쨌든 굉장히 강한 게 뭐가 하나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의 컨택트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건데, 요거 앞에서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뭐 이유라고 하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 요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글로벌에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크게 해서 볼까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엄청 빨랐죠. 이스라엘이 빠르게 60%에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굉장히 빠르게 갔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빠르게 증가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못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쌓여지는 나라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샌가 독일이 미국 턱 밑까지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아마 미국의 전철을 밟게 되겠죠. 빠르게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고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도 독일 못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접종률 높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드렸으니까 한국이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쵸? 한국이 굉장히 낮은 숫자를 가져가다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이 숫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역시나 또 빠르게 하고 뭐 모든 것들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저 있는 나라니까 사실은 뭐 물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나라들 부럽지 않게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런 나라들 증시에서 보니까 백신 접종률 높아지기 시작할 때 컨택트 주식도 좋던데 라는 게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택트 주식 관련된 얘기 하나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영래포.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에 처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은, 접해보기 좀 어려웠던 내용들을 쉽게 말씀드리는 채널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주제는 가급적이면 제가 이 떡밥을 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떡밥을 안 물 수 없을 정도로 좀 대중화가 돼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래포라는 게 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가 있답니다. 뭐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엄청 높아졌대요. 갑자기 급증을 했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급증을 했대요.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야, 급증은 뭔가 안 좋은 신호다. 이제 기사 중에서 되게 요거 좀 쉽게 잘 써주신 또 기자분의 기사가 있어서 이걸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넘쳐나는 시중자금 안전한 연준으로 유턴하고 있다. 자, 은행들 단기금리가 떨어지자 연준에 4,853억 달러 맡겨 최대이다.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미국 연준의 영레포, 리버스 레포 거래량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영레포란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향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금융회사나 머니마켓 펀드에 팔아서 시중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채권 거래 방식이다. 와, 쉽다는데 막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더 이제 이제
계속 보시면은 그 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뭐냐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자금이 연준에 되돌아간 것으로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준의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 현재 영래포를 통해 연준에 하룻밤 현금을 맡기면 수익률은 0%대다. 때가 아니라 0%입니다. 낮은 수준에도 영래포 거래에 돈이 몰리는 건 금융회사들이 단기간 안전하게 현금 넣어둘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자본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매입이나 은행끼리 초단기로 자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레포 거래로 현금 보유액을 줄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 대상들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0%인 금리가 머니파킹하기 괜찮은 대안이 된 셈입니다. 블룸버그는 현금의 쓰나미가 미국 자금 조달 시장을 압도하여 영래포 수요가 늘었다고 보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일단은 이제 연준이 매달 지금 1200억 달러를 시중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하고 그 저기 그 MBS를 800, 400 해가지고서 지금 매달 사고 있어요. 1200억 달러를. 근데 그거에 4배가 되는 금액이 지금 하룻밤에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1200억 달러를 매달 사서 풀고 있는데 오늘 딱 봤더니 그거에 4배가 되는 숫자가 다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준이 시중에서 국채나 모기지를 사게 되면 그게 왜 유동성이 증가했냐라고 하면 처음에 그 국채나 MBS를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었겠죠, 민간에. 그 민간 금융기관들이 연준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 나면 나는 현금이 생기겠죠. 내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팔았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그럼 현금을 보유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야, 우리가 이렇게 니네 걸 사줬고 니네 이제 현금이 생겼지. 그거 가지고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도 해주고 니네가 이제는 저기 실제 민간 시장에다가 좀 혈색이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을 좀 많이 좀 적극 공급을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시중 뭐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시중 은행들이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나가가지고서 야 너 대출 받아가라 뭐 해라라고 돈을 가지고 이제 현금을 유동성을 들고 왔는데 들고 와 보니까는 뭐 신용도나 이것저것 따지면은 뭐 그만큼은 대출이나 이런 게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혹은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큰 요인은 금융위기 이후로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시중은행들에 대한 미국의 정부의 금융규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니까는 사실 여기서 우리도 또 뭐 금리 많이 주겠다고 하는 애한테 대출도 해주고 싶고 한데 걔한테 대출을 해주려고 해 보니까는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규제를 생각하며 그렇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식으로라도 내가 이걸 투자로 돌리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는 근데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정부가 얘기한 규제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이 돈이 딴 데 못 가고 은행 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자본 규제를 맞추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든 돌리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돌리려고 자기네들끼리 가장 안전한 시장인 하루짜리 시장으로 와버려요. 다 같이. 하루짜리 시장에 와가지고 자기네끼리 던지는 거예요. 야, 내 거 받아가라. 여력 있는 네가 좀 받아라 하니까는 모두가 와서 이걸 던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이게 점점 더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금융사들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겠죠, 당연히. 이게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돼요. 민간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마이너스로 이걸 주고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마이너스를 가게 되니까 연준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금융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잘못된 신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마진을 압박하는 요소도 일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 지난 회의 때 어떤 거를 발표했냐면 자기네가 영래포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네는 0%로 받아줄 테니까 그거 던지는 거 시장에서 니들끼리 던지고 하지 말고 나한테 던져라. 내가 제일 안전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영래포가 미친 듯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4월 때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이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하죠. 그쵸? 이것들이 원래는 다 시중에서 자기네끼리 마이너스로 돌리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연준에다가 다 주게 된 거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어렵네요. 그죠? 저도 이거를 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아무리 해도 사실 레포부터 어려운데 영레포까지 가면 더 어렵죠. 그냥 쉽게 보시면은 매달 1200억 달러 돈을 풀어가지고서 그 유동성 가지고서 민간에 더 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을 따져보니 미국의 금융사들이 우리가 받고 있는 다양한 금융 규제를 생각하면 이 돈이 장기적으로 어딘가에 나갈 수는 그게 뭐 대출이나 투자의 형태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서 초단기 시장에 자기네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쪽 초단기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는 데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경쟁이 심화되니까는 금리가 너무너무 내려가더라. 그래서 초단기에서 자기네들이 다뤘던 그때 당시에 금리가 마이너스를 가게 되니 그럼 자기네도 손해를 보게 되고 이거를 연준에서 보기에도 이게 잘못된 그릇된 위험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연준이 우리가 영래포 한도를 늘려서 우리가 받아줄게 제로로. 우리한테 니들이 한번 던져봐라. 던질 수 있는 만큼 해버리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나을까? 그냥 그래도 우리끼리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를 자기네끼리 던지는 게 아니라 연준에다가 지금 제로니까는 여기다가 이제 다 갖다가 이제 던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단순하게 겉에서 보면 뭐야 시중에서 1200억 달러 매달 돈 연준이 푼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오버나잇으로 4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럼 뭐야 이게? 엑셀도 밟고 있고 브레이크도 동시에 밟고 있는 거네? 고장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야 시중의 유동성 그럼 감소하는 거야? 유동성을 연준이 푼다고 하는데 오히려 풀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 흑자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야 그러면 돈을 더 많이 풀어도 문제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위기가 갑자기 닥쳐서 돈을 갑자기 더 푼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그 돈이 다시 연준으로 돌아오는 거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뭐 다른 주제도 하면서 연준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요렇게만 보는 건 조금 나이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연준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있다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위기의 신호로 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뭐냐면은 이 같은 일이 사실은 이게 뭐 이번에만 갑자기 발생한 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초단기 자금 시장은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 일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요때 보시면은 보이세요? 2019년도 말에 갑자기 증가했던 거 보이시죠? 2019년도 말에 영래포가 증가를 합니다. 영래포가 증가를 하니까는 연준에서 뭘 했냐면 2020년 1월 달에 그 IOER을 인상을 해요. 이것도 단어가 어려운데 Interest on Excess Reserve라고 해서 이제 이 연준이 우리가 금리를 뭐 몇 프로로 하겠다 뭐 단순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회랑입니다. 회랑. 밑에는 요거 위에는 요거 해서 요 안에서 단기 자금 시간을 만들어 놓겠어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 회랑을 인상을 한 거예요. 그 복도죠, 복도. 그 폭을 인상을 했다.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초단기 시장에서 약간 인상하겠다. 그러면은 원래 민간에서 자기네끼리 던질 때 마이너스 같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로로 해놓으니 너네가 그러는구나. 우리가 그보단 조금 더 올려볼게. 라고 해버리면 너네도 그만큼씩은 올려서 거래를 해. 우리가 신호 준 거야 너네한테. 라고 해서 이 IOER을 인상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보이시나요? 영래포가 이때 그 연말에 물론 이제 연말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요러고 나선 쭉 떨어져요.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고민이 되는 요소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연준의 카드가 존재할 때는 저희가 함부로 연준에 맞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카드가 IOER 인상입니다. 이걸 아직까지 연준이 쓰지 않은 카드예요. 이걸 썼을 때 20년 1월 달엔 실제로는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예.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에 하나만 풀어줘도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한 그 기업이 있어요. 어디냐면 웰스파고예요.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기사가 없네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그 고객 정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해가지고서 그 총자산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규제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 회사다라고 하면은 너네는 앞으로 매출액을 1,000억에서 더 이상 늘리지 마 라는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진배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사는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자산을 더 이상 못 늘리게 하니까 매출액 늘리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웰스파고가 지금 그런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 누가 매겼냐 하면은 제니 델런이 그거 땅땅땅 하고 가셨어요. 자기가 퇴임하기 한 달 전인가에 도장 찍었거든요. 웰스파고에 대해 가지고 나갈 때 이제 빅엿을 날리고 나갔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이후부터 했고 웰스파고는 총자산이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늘리고 있을 때.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그거예요. 시장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서 돈줄이 막혀 있다. 그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강한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웰스파고에 강하다. 웰스파고가 만약에 그 규제가 풀린다면 아마도 이 지금 단기자금 시장에 너무 지금 자금의 쓰나미라고 표현들을 해요. 외신에서. 자금 쓰나미 현상을 웰스파고가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니네가 못할 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팬데믹이 이제 위험이 극대화가 됐었던 3월 말 4월 초 이때 당시에 연준에서요. 웰스파고에 대한 자산 상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자, 이 PPP 대출이라고 해요. PPP 대출이라는 거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 해갖고 중소기업 쪽에 도움을 주는 연준에서 이번에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웰스파고는 시작하자마자 100억 달러 대출 상한 한도에 딱 도달해갖고 고객들에 대한 추가 대출이 막혔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워낙 초유의 그런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니네가 그래 총자산 규제가 걸려 있어갖고 그랬지. 그건 일시적으로 풀어줄게. 저 PPP 좀 해줘라. 라고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위기면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면 조금만 노력하면 상시화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지금 영래포 쪽에 대한 시장의 위기의식이 강하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길래 아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할게요. 일단은 미국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갖고서는요, CS의 졸탄 포사르라고 요 사람의 자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요게 이제 최근의 자료죠. 최근 5월 25일자 자료에 보시면은 자, QE 문제, 웰스파고 문제, 테이퍼 문제 여기에 대해 갖고서 이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웰스파고에 대해서 자산 이제 규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요것만 풀어주면은 얼마나 여력이 생기느냐라고 하니까는 5천억 달러의 여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500빌리언 달러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500빌리언 달러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버나잇 RIP에 들어오고 있는 금액이
485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쵸? 웰스 파고 규제만 풀어주면 한 방에 해결되겠네요. 쉽습니다, 사실. 이 카드가 남아있어요. 연준은. 지금 이거 관장 누가 하느냐? 브레이나드가 하고 있어요. 그냥 저희가 단순히 생각을 하면은 와 역대 최대치다 뭐 16년 이때 뭐 숫자보다도 더 높다 난리 났네 뭐 다시 돈 풀었더니 다시 연준으로 돈이 돌아 들어오고 있네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돈 푸는 거 무용론이네 역시 QE라는 거는 효과가 낮은 정책이야 뭐 이런 얘기들 뭐 역시 이제 역효과가 나기 시작을 해 너무 풀기 시작하면이라고 하지만 근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거죠. 웰스파고에 대해서 자산 상한 규제를 건 것도 연준이었고요. 그러면 이걸 풀 수 있는 것도 연준이고 팬데믹이라는 위기가 오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줬던 것도 연준이에요. 그럼 연준은 이거를 풀 수 있는 자격, 능력 모든 걸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영래포가 문제가 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웰스파고 규제가 풀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하나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흩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가지고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이런 거죠. 한번 아주 제대로 한번 뇌피셜을 써보자면 항공주를 모두 판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팔아서 오른 거야. 부자 대주주가 남아있었다면 항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그만큼 지원책을 펼쳤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솔직히 이제 이거 보고서 비웃은 사람도 많았었죠.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진짜 저럴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항공사들의 대주주로 남아있으면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뭐 특별 뭐 프로그램이니 이런 걸 해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버핏 너 현금도 많고 돈도 많은데 네가 유상증자에 팍팍 들어가고 해가지고서 그냥 너가 알아서 항공사 살려내라 라고 했겠죠. 그럼 버핏이 보세요. 다른 은행주는 지금 놔두고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분기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상세하게 해드리잖아요. 근데 웰스파고는 계속 팔아왔고요. 1분기에 99% 가지고 있는 게 99%를 팔았어요. 이제 본인은 웰스파고를 제가 볼 때는 뭐 전량 매도한 걸로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상을 하나 해보자면 이거죠. 부자 대주주가 웰스파고에서 이제 빠져나갔어요. 정부 지원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안했던 거를 풀 수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앞선 그런 뭐 아까 뭐였죠? 뭐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매파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고용을 가지고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지금 영래포 시장이 이러저러 하니까는 연준이 지금 뭐 쓸 수 있는 카드나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놓였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위기론이죠, 주장이. 일종의 위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연준 손안에 카드가 꽤 남아있다. 특히 거대한 카드들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이제 흐린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자. 아직은 맑은 눈이 통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하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막 그 어려운 방송으로 이끌고 그렇게 될 게 너무 자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저도 사실 이해가 100%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단기자금 시장은.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탄포 사례 자료는 좀 좋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고 가자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지금 보시면은 1200억 달러를 사고 있는데 800억 달러를 채권으로 사고 있고 400억 달러를 모기지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QE를 테이퍼링을 하는 거를 그러면은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모기지 사는 거 이제 중단한다고 해라.
대신에 그래도 물량이 충분한 그 미국 국채를 사서, 그러니까 금액은 1200억 달러로 유지를 하되 구성을 바꿔라 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시장은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5월 25일자 자료입니다. 지켜보시죠. 저분의 발언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6월달 FOMC가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때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간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너무 서프라이즈여서 뭐 제가 함부로 예상하기, 입에 담기가 그렇긴 하지만 매입하는 구성을, 채권의 구성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것도 또 하나의 연준의 완화 정책 카드로 남아있는 수단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총평을 해보자면 모두가 주목했던 월간 고용 보고서, 금요일에 나왔던, 그리고 이제 이 월간 고용 보고서가 마치 영웅처럼, 예, 아주 증시에 가장 좋은 것들만 쏙쏙쏙쏙 발표를 해내면서 증시를 살려냈다는 거. 그래서 아직은 맑은 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총평으로 해서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수요일에 이제 중국 물가 나오는 거, 좀 그래도 어쨌든 물가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저녁에 ECB,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이번 달에도 나옵니다. 목요일 날에. 그리고 목요일 날에 매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10일부터 바이든이 유럽 순방을 돕니다. 요거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주제들보다는 그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에 모두의 촉각은 곤두서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